시진핑 주석은 마오쩌둥 다음 숙청을 많이 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는 상하이방과 공청단의 권력 대립 사이에서 어부지리로 최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운 좋게 최고 지도자가 된 시진핑 주석은 10년에 걸쳐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질 때 숙청이라는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상하이방과 공청단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했습니다. 숙청의 결과는 2번 임기 제한을 깨고 3번째 임기를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3기 임기를 시작한 시 주석의 숙청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측근들마저 숙청하고 있습니다. 친강 외교부장이 7월에 숙청되었습니다. 리상푸 국방장관도 9월에 숙청되었습니다. 보시라이 등 경쟁자를 숙청할 때 칼잡이 역할을 해온 왕치산 국가부주석도 내쳤고, 왕치산의 측근인 금융권 인사들을 마치 사냥이라도 하듯이 숙청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시진핑에게 숙청 없이 정치는 없다. 중국은 얼마나 숙청을 애용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인과 예를 통해 유교를 세운 공자도 숙청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세상 착하게 살라고 중생들을 가리켰던 공자도 노나라의 관직을 맡은 뒤 당대의 대학자인 소정묘와 중신들을 죽였습니다. 삼국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조의 책사 순욱이 숙청당하는 장면을 잘 아실 것입니다. 충신 순욱은 한나라를 지키고자 조조의 건국을 반대했죠. 조조가 내린 빈 도시락을 보고 순욱은 자결로 삶을 마쳤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정치는 숙청의 역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 중국 지도자에게 숙청은 비기이자 필승 카드입니다. 이 지점에서 중국 정치에서는 왜 숙청이 필수적이고 일반적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번 영상은 중국 정치에서 숙청을 다룰 것입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의 숙청이 약함의 표시인지 강함의 표시인지를 다룰 것입니다. 좀 더 직접적 질문으로 숙청으로 중국 체제는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지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숙청의 아이콘인 마오쩌둥과 숙청의 역사는 다음 영상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특히 중원이라는 지리적 조건이 숙청에 미친 영향을 다룰 것입니다. 숙청. 이 흥미로운 주제를 통해 우리는 냉철한 권력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적나라한 인간의 모습과 중국 정치인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들여다보면 중국의 지정학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잠깐 개념을 명확히 하고 가겠습니다. 숙청은 한자로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영어 펄지도 오염을 제거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숙청은 조직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정치적 권력이나 관직을 박탈하거나 특정 인물 또는 세력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반면 숙청과 비슷해 보이지만 학살, 마세커는 가혹하게 마구 죽이는 것으로 힘없는 이를 대상으로 합니다.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이라고 하지 유대인 숙청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시진핑은 얼마나 많은 이들을 숙청했나? 시진핑 주석은 권력을 장악한 후 경쟁 세력을 하나하나 숙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중국 차기 주자 사인방을 제거한 것입니다. 사인방은 저우융캉, 보시라이, 쉬차이허우, 거보슝입니다. 사인방 중 쉬차이허우는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눈이나 감았을까요? 한국에서는 충칭 모델로 유명했던 보시라이는 그의 부인이 그녀의 정부를 독살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보시라이는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7인인 공산당 상무위원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상무위원에게는 형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마저도 무시하고 숙청을 강행한 것이죠. 2017년에는 군부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이 있었습니다. 100명의 고위급 장교들이 숙청당했습니다. 시진핑 정부 들어와 군과 관료 조직에 대한 전방위적 숙청은 호랑이와 파리로도 불립니다. 고위급은 호랑이로, 말단 관료는 파리로 지칭한 것이죠. 2023년 시진핑 3기 들어와서 숙청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자신이 직접 임명한 측근들을 숙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친강 외교부 장관은 임명된 지 7개월 만에 면직당했습니다. 리상푸 국방장관은 100세의 헨리 키신저가 2023년 7월 중국에 방문했을 때 키신저를 맞이한 인물인데 9월에 숙청되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숙청의 칼은 최근 중국 로켓군을 향하고 있습니다. 최측근인 리위차오 로켓군 사령관도 교체되었습니다. 중국의 로켓군이 핵무기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중국 핵정책이 바뀐 것은 아닌지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숙청의 칼은 군과 관료를 넘어 금융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부패 혐의 등으로 라이쇼오민 화룡 그룹 회장과
왕빈 중국 생명보험 회장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바오판 차이나 르네상스 그룹 회장은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의 사람들이 이들 자리를 꿰찼습니다. 영국 BBC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시 주석의 숙청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리더십이 불안정하고 약하다는 것입니다. 숙청을 통해 약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이자 시 주석 자신의 판단력이 부족한 것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른 집단이 반발할 것이기 때문이죠. 둘째, 반대로 시 주석의 강력한 권력 장악과 권력의 과시라는 것입니다. 마오쩌둥 이후 가장 대규모 숙청을 진행한다는 것은 시 주석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두 가지 상반된 주장 중 현재 시진핑 주석의 중국을 좀 더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철학적 문제입니다. 또 강함을 보여주려고 하는 약한 자들의 행태라는 점에서 열등감과 우월감을 보여주는 컴플렉스라는 심리와도 닮아있죠. 시진핑 주석이 너무 잔인하다고요? 곰돌이 풀을 닮은 외모와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시진핑 주석의 숙청에 대해 규범적 차원의 비판 말고 다른 비판들이 있습니다. 전쟁 중에는 장수를 내치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현재 미국과 전쟁에 가까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전시 내각과도 같은 상황에서 외교와 국방에서 가장 중요한 전문가를 숙청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가 비판의 핵심입니다. 또 다른 비판은 국무위원을 너무나도 쉽게 교체한다는 점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장관과 국무위원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납니다. 하지만 대부분 특정 사안이 발생한 뒤 여론이 냉담해졌을 때 대통령이나 수상을 대신해 사과의 의미로 물러납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도자의 개인적 판단에만 의존해서 하루아침에 국무장관의 목이 날아갑니다. 정치 게임의 규칙인 제도가 잘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도가 형편없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2023년 10월 68세밖에 안 된 리커창 총리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입니다. 여러 의혹이 생길만 하죠. 숙청을 많이 한 시진핑의 중국은 얼마나 오래 갈까요? 한국인과 일본인 그리고 미국인에게 가장 직접적 질문은 숙청을 많이 한 시진핑의 중국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일 것입니다. 매년 하버드 대학의 퓨 리서치 센터가 실시하는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 조사에서 이들 국가는 80% 이상의 국민들이 중국과 중국인에 대해 비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본의 세계사 작가 진노 마사후미는 숙청으로 보는 세계사에서 이 질문에 대한 두 가지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첫째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류 역사상 3대 숙청을 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레닌, 스탈린, 마오쩌둥입니다. 이들은 모두 사회주의 국가 지도자입니다. 이 중 둘은 소련 지도자고 한 명은 중국 지도자입니다. 처음에는 이상주의 혁명가였던 이들은 권력을 잡고 나서 숙청을 통해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의 공포 통치는 반발을 가져오기 마련이고 그 결과 소련은 러시아 혁명 74년 만에 붕괴했습니다. 74년 만에 말이죠. 결론은 숙청은 정치를 시한부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의 중국도 그 결과가 예견됩니다. 둘째 분석이 더 흥미롭습니다. 현재 마오쩌둥을 따라가고 있는 시진핑 주석도 숙청을 통해 권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은 명나라와 똑같은 역사적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 홍무제와 마오쩌둥은 모두 왕조를 이룩했고 또한 숙청을 통해 국가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2대 검문제와 화거펑은 온실 속 화초와 같았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3대 영락제와 덩샤오핑이 유사하고 4대 5대 홍의제 선덕제를 장쩌민과 후진따오가 안정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닮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진핑 주석은 6대 정통제와 닮았습니다. 그 근거는 안정기를 끝내고 부패하고 무능한 국정 운영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정통제는 3만 명의 몽고 오이라트 군에 전멸됐고 자신은 포로로 붙잡혔습니다. 중국 통일 왕조의 역사에서 황제가 야전에서 포로가 된 것은 정통제가 유일무이합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도 국가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고 대외 관계에서 공세적 외교로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파탄내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명나라 정통제 이후 명은 평범한 왕들이 10명 나오면서 200년을 근근히 이어갔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분석의 의미는 더 부연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합니다. 숙청은 그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정치적 숙청은 보복심을 낳거나 공포심으로 인간을 무력하게 합니다. 중국은 숙청으로 멸문, 즉 한가문을 모두 살해합니다. 화를 피해 살아남은 자는 무력하고 이들이 운영하는 국가는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먼저 죽지 않으려면
죽여야 하는 논리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모반과 반역이 끊임없이 발생하죠. 그 결과를 잘 보여주는 것이 앞서 언급했던 소련입니다. 여기서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3대 김씨도 숙청으로는 남한테 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망하고 있지 않냐? 그렇습니다. 북한의 경우는 매우 특별합니다. 숙청에 숙청을 더하고 정치범 수용소 등으로 국민을 쥐잡듯 잡습니다. 게다가 3대 세습이란 다른 사회주의에서 볼 수 없는 통치 형태도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세습할 수 있을까요? 북한은 역대 왕정들의 전철을 따라갈 것입니다. 최근 어린 김정은의 딸이 자꾸 중요 무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대 이전 왕조 국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전문가들도 따라가기 어려운 현대의 어린 왕이라뇨. 숙청 때문에 국가가 붕괴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숙청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 국가 운영의 제도 부재나 규범 약화를 보여줍니다. 즉 숙청은 제도적 허약함의 지표인 것이죠. 잠정적 결론. 숙청은 중국만의 특징은 아닙니다. 한반도에서도 있었고 일본에서도 있었습니다. 유럽도 숙청의 사례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하나의 속군과 같은 숙청이 있으니 전적으로 비민주주의 국가의 특징도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정권 교체 후 숙청이 하나의 관행처럼 행해져 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중국의 숙청이 왜 이런 관행처럼 됐는지를 다루고 지리는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됐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아주 조금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해를 줄이고 이해를 늘리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